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여수에서 염소를 키우며 사시는 이명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명자입니다. 오늘 여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도시 생활을 접고 여수의 작은 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고요. 그 시작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 결정을 하시게 됐나요? 그러게요. 젊은 시절 남편과 광주에서 일하며 살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섬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섬에서는 자연과 함께 평화롭게 살면서 염소를 키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섬 생활은 어떠셨나요? 도시와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정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전기도 자주 끊기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겨울엔 빗물을 모아서 써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들이 서울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처음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 과정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좋은 이야기네요. 이명자님, 청취자 여러분, 가족과의 소중한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전화 통화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 앞바다 작은 섬에서 염소를 키우며 사는 68세 이명자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광주에서 남편과 함께 직장 생활을 했지만 도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귀화를 결심했어요. 섬에서 자라난 제 아들은 서울로 유학을 가서 결혼도 하고 손주까지 보게 됐습니다. 끼리끼리 놀아야 한다는 말이 남의 말인 줄 알았는데 아들 결혼하고서 새삼 느끼네요. 오늘은 2대 독자 손주 100일 잔치를 보러 서울로 갔다가 겪은 일과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와 저희 가족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편과 결혼해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렸죠. 처음엔 둘이서 작은 월세방에 살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도시 생활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특히 공장 일이 고되었죠. 한겨울 아침, 남편과 둘이 출근길에 나섰는데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꽁꽁 얼었더군요. 저는 어깨에 커다란 공장 가방을 메고 남편과 버스를 타기 위해 뛰어갔는데 손이 시려워서 장갑을 벗을 엄두도 못 냈어요. 그날은 공장에서 야근까지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연탄불이 꺼져 집안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남편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연탄불을 붙이면서 이렇게 말했죠. 명자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그 말에 위로를 받긴 했지만 하루는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두통이 심해서 깼는데 남편이 이상하게도 깨지 않더군요. 급하게 창문을 열고 남편을 흔들며 깨웠지만 눈물이 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다행히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며 큰 위기를 넘겼지만 그때부터 저는 연탄을 쓰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제 월급이 많지 않았기에 생활비를 겨우 맞춰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일을 못하시는 시부모님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월급의 일부를 시부모님께 보내드렸지만 우리에게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던 저희는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죠. 더구나 남편은 공장에서 무거운 기계를 옮기다 허리까지 다쳐 제대로 걷기 힘들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떠나 여수 앞바다의 섬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새로운 삶이 두렵긴 했지만 도시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힘들었기에 오히려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섬에서 우리는 염소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섬에 처음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만큼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처음 섬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전기가 자주 끊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들이 상하기 일쑤였고 어두운 밤에는 촛불을 켜놓고 생활해야 했죠. 한겨울에는 수도관이 얼어서 물을 쓸 수 없어 빗물을 항상 모아두곤 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염소 우리를 새로 짓고 정비하여 일을 했지만 그래도 키우기 쉽다던 염소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병에 걸렸던 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섬에선 무엇 하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염소 사료나 생필품을 사려면 배를 타고 여수 시내로 나가야 했죠. 특히나 여름 장마철에는 염소 사료가 떨어져서 비옷을 입고 배를 타고 나갔다 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거친 파도에 배가 뒤집힐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섬 사람들이 정이 많긴 했지만 다소 텃세를 부리는 분위기에 적응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이라 그런지 힘들지. 섬일은 도시랑 많이 다르다네. 어르신들이 건넨 말이 꼭 위로만은 아니었던 걸 느낄 때는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염소를 돌보는 법도 배우고 섬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죠. 남편의 건강도 섬의 신선한 공기와 여유로운 생활 덕에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섬으로 들어가길 참 잘했다고 느낍니다. 섬에서의 생활은 점차 안정되었고 우리 부부는 외동아들 하나를 두고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섬에서는 제대로 된 학교를 다니기 힘들어서 아들을 여수 외곽에 있는 시댁에 맡겨 학교에 다니게 했습니다. 시댁에 맡기고 섬으로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쓰였지만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여수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며 조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랐고 방학 때마다 섬으로 와 우리와 시간을 보냈죠. 엄마, 오늘 할아버지랑 시장에 다녀왔어요. 작은 손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뛰어오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 동현이가 서울에 가서 큰 사람이 되겠구먼. 남편은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염소를 더 많이 키우겠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크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한순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서울에서 마음 놓고 공부하도록 저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섬에서 염소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염소에게 먹이를 주고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쉬는 날도 없었죠. 엄마, 힘드시면 저도 알바라도 해서 도울게요. 아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너 할 일만 잘하면 돼. 공부가 내 할 일이야. 몇 년을 그렇게 버텼지만 아들은 늘 저를 걱정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은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여수로 나와서 사세요. 저랑 가까이 살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제안이 고마웠지만 저는 선뜻 그러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쌓은 추억이 가득한 섬을 떠난다는 건 제게 너무 큰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섬 곳곳에는 남편과 함께 염소를 키우며 지낸 시간이 묻어 있었고 그 기억들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거든요. 동현아, 엄마는 여기서 살기로 했다. 내 아빠랑 같이 지내던 이곳을 떠나기가 싫다. 엄마, 아빠 생각에 그러시는 건 알겠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외롭긴 해도 내 아빠가 여기 잠들어 있으니까 나도 여기 있는 게 좋아. 아들은 한동안 설득했지만 결국 제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엄마가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바로 내려갈게요. 아들의 그런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섬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남편과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비록 외롭긴 했지만 섬 생활은 제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었고 그곳에서 아들을 위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혼자서 버텨냈습니다. 아들이 졸업하고 직장을 잡은 날 저는 섬에서 울면서 염소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덕분에 우리 동현이 잘 키웠다. 이제 엄마도 조금 쉬어야겠다. 남편의 빈자리가 컸지만 아들이 서울에서 잘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섬에서 남편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홀로 염소를 키우던 제게 가장 큰 기쁨은 아들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말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죠. 엄마,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서울에서 잘 자란 참한 사람인데 엄마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아들이 제 곁에서 자란 게 아니라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는 실감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여수 섬까지 왔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만 살아본 사람이 이렇게 먼 곳까지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배를 타고 섬에 도착해 제 앞에 선 예비 며느리는 고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은행에 다니고 있는 김은주입니다. 서울에서 자랐다더니 어쩐지 대화도 부드럽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밝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니 제 마음도 금세 열렸습니다. 특히나 은행에서 일한다고 하니 안정된 직업에 부지런히 살고 있는 사람 같아 더 믿음이 갔습니다. 그 순간 이런 며느리라면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섬까지 온 게 고마워서 저는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를 위해 섬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해산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전복, 소라, 해삼, 생선 등 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신선한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했죠. 국도 해산물을 넣어 끓이고 반찬도 대부분 생선과 해산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차려진 상을 며느리 앞에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이건 전복, 저건 소라고. 해삼도 있어. 국도 바지락 넣어서 끓였고 생선찜도 따로 했으니 자, 많이 먹어보렴.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여기는 밥상에서부터 다르네요. 국도 해산물, 반찬도 생선이 대부분이에요. 서울에서는 이런 거 못 먹어봤어요. 정말 귀한 거네요. 며느리는 전복을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복이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줄 몰랐어요. 해삼도 서울에서 먹어본 거랑 완전 다르네요. 정말 신선해서 그런가 봐요. 그 밝은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 섬은 바다 옆이라 뭐든 신선하지. 자주 와서 많이 먹어봐. 그런데 식사 중간에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여기는 정말 공기가 좋아요. 근데요, 저라면 이런 데서 올해는 못 살 것 같아요. 심심해서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땐 마음 한켠이 씁쓸해졌습니다. 여기서 평생 살아온 나는 뭐가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여수랑 섬이랑 배 타고 오고 가는 게 너무 힘드시겠어요. 서울에서는 그냥 차 타고 다니면 되는데 어머님도 서울 와서 사시면 더 편하지 않으세요? 서울 생활을 몰라서 하는 말인 줄 알지만 남편과 함께 살아온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제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말투였어요.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라 섬 생활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며느리의 말에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곁에서 살짝 눈치를 주더군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내뱉은 몇 마디에 저는 적잖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일하며 바쁘게 지내는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가끔은 그 말투가 너무 경솔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먼저 둘이 살 집 얘기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벌어놓은 돈과 대출을 받아 전세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며느리는 집을 사자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둘이 모아놓은 돈의 부족한 금액을 제가 보태주어서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예단 이야기가 나오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요즘은 시댁에 비싼 예단 안 하는 게 추세래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도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지만 며느리가 정말 예단을 줄 형편이 어려운 건가 싶어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형편이 어렵다기보다는 이 아이가 예의와 배려를 조금 더 배워야겠구나 싶어 마음이 씁쓸했죠. 또 한 번은 결혼식 초대 손님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결혼식장 너무 작은 데로 예약하시면 곤란해요. 저희 서울 친구들도 많이 오거든요. 여수 쪽 손님이 적으면 자리가 헛되게 남을 수도 있으니 조정 좀 해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식 손님을 두고 여수 쪽과 서울 쪽을 따지다니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짧을까 싶었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우리 아들과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서울과 지방의 문화 차이, 그리고 세대 차이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고 전통과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아무래도 개방적인 문화를 경험하다니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하던데요. 라는 말이 며느리 입에서 자주 나왔는데 그 말이 저와 며느리 사이의 차이를 더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며느리에게 바로 무언가를 지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깨고 싶지도 않았고 아직은 결혼 전이라 충분히 처리될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넘기려 노력했습니다. 일단 결혼하고 나면 며느리도 조금씩 어른스러워지겠지. 지금은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며느리와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 일을 겪으며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결혼식 날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결혼식은 깔끔하고 정갈하게 준비되었고 며느리의 가족들을 직접 만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사돈 부부는 결혼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맞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말투와 행동에서 예의와 배려가 느껴졌고 첫인상이 무척 반듯하고 깔끔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돈 부부는 어르신들께 먼저 다가가 인사드리고 손님들 한 명 한 명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도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언젠가는 더 어른스러워질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사돈 부부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조금씩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돈댁 어르신은 대화 중에 며느리에 대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 딸이 좀 버릇없게 보일 때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딸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게 커서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며느리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철없는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딸을 귀하게 키우면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앞으로 아들과 함께하며 조금씩 성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사돈 부부와 대화하며 며느리의 부족한 면을 어떻게 보완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다는 약속을 나눴습니다. 사돈, 저희도 딸에게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긴 시간을 두고 며느리가 바뀔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섬에 내려와 함께 명절을 보내길 기대하며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동현아, 명절에 둘이 섬에 내려오지? 내가 갈치도 사고 전복도 준비해놨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아내가 처음이라 준비할 것도 많고 서울에서 할 일이 좀 많대요.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처음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명절 전날 며느리와 직접 통화를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명절인데 섬에 한 번쯤 와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죄송해요. 섬까지 가려면 배 타고 가야 해서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냥 서울에서 조용히 보내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참아왔던 서운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얘야, 여기 섬이 불편한 건 나도 알아. 그래도 결혼 후 첫 명절이잖니.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함께 보내는 게 예의 아닌가?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꼭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편하게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너는 결혼을 했으니 시댁 어른들께 예의도 필요 없다는 거니? 어른들이 섬에서 기다리는 마음은 생각도 안 해본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요. 처음이라. 내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도가 지나치다. 나도 배 타고 여수로 나가고 멀리 서울까지 갈 때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며느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생각 없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명절에는 꼭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기본적인 예의라는 걸 알아야 한다. 다음 명절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네, 어머님. 다음부터는 꼭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화를 끝내고 나니 마음 한편이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반성했으니 다음에는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도 들었습니다. 조금씩 배워가겠지. 아직 젊으니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철이 드는 거겠. 저는 며느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명절에는 꼭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한동안 자주 섬에 내려오며 저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명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툴러 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은 단순히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란다. 자, 이 생선 손질부터 시작해보자. 제가 갈치를 손질하며 보여주자 며느리는 곧잘 따라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걸 잘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그렇지.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주실 걸 생각해서 즐거워질 거야. 또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집안 어른들께 예의를 갖추는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하던 며느리가 점차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보며 저도 흐뭇해졌습니다. 휴가철에도 며느리가 내려왔을 때 저는 여전히 작은 일 하나까지 가르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해산물을 손질해서 요리하는 방법을 배워 두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야. 어머님, 이걸 다 배우려면 시간 걸리겠어요. 그래도 어머님처럼 해보고 싶어요. 며느리는 조금씩 섬 생활과 명절 문화에 적응해가며 노력했습니다. 어느 명절
며느리가 저를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짜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섬에 오는 게 불편하다는 생각보다는 어머님께 배우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다 사람 사는 정이란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어. 너도 이제 가족이니 서툴러도 괜찮아. 지금은 며느리가 섬에 올 때마다 손수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든든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명절 때마다 며느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될 정도로 저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나아지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저도 뿌듯한 마음도 들었고요. 며느리가 손주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곧 손주를 보게 되실 거예요. 동현아, 정말 잘 됐다. 며느리는 몸조리 잘하고 있니? 네. 엄마 아내도 건강하고요. 아직 초반이라 자주 피곤해하긴 하는데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멀리 있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염소를 팔아 돈을 마련하고 며느리를 위한 보양 음식을 챙겨 보냈습니다. 이 돈으로 며느리가 먹고 싶은 거 사주고 꼭 몸에 좋은 것도 챙겨라. 아들은 고마워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주가 태어난 후 아들에게 산후조리원에 있는 며느리를 보러 가겠다고 하니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조리원을 2주 더 연장하고 싶다고 해요. 친정에서 지원해 주신다는데요. 한 달 동안 조리원에 있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 달이라니? 2주도 길다고 하더니 이젠 한 달을 다 있겠다고? 아내가 처음이라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친정에서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아들은 조리원이 편리하다는 말을 했지만 저는 마음이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리원을 직접 방문해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리원이 너무 좋아요.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여기서 한 달 동안 있으면 완벽히 회복될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 동안 조리원에 있는 게 정말 필요한 거니? 친정에서 도와준다지만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몸조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니? 그런데 며느리는 조금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조리원에서 푹 쉬고 나가는 게 산모에게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상했지만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편한 건 이해하지만 어른들 마음도 조금은 생각해 줘야 하지 않겠니? 가족이 함께 하는 게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하잖니?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산모도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한 게 별로 없거든.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더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왕 조리원에 온 김에 한 달은 꽉 채우고 나가고 싶어요. 몸이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안사돈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딸, 어머님 말씀도 맞아. 조리원에 오래 있는 것도 좋지만 한 달은 너무 긴 것 같아. 집에 와서도 조리를 도와줄 테니 2주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자. 안사돈의 말에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2주만 더 있다가 집에 가서 몸조리 하겠습니다. 그날 대화는 안사돈의 중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며느리는 2주 후 조리원을 나와 집에서 몸조리를 이어갔고 손주를 볼 날이 가까워져 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주 100일 잔치가 다가오면서 저는 며느리와 손주 생각에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아들도 독자였으니 저는 손주도 무척이나 보고 싶었거든요. 잔치를 준비하면서 며느리가 많이 힘들겠. 처자이니까 서툴기도 할 거고, 며느리도 쉬게 하고, 손주도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도록 100일 잔치 일주일 전에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먼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어봤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초조한 마음에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현아, 나 지금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안 받는다. 무슨 일 있니? 아들은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잠깐 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집에 없어요. 뭐? 집에 없다고? 그럼 어디 있니? 갑자기 1박 2일 출장 일정이 잡혀서요. 엄마가 오신다고 했는데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출장이라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주소는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멀리 여수에서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연락이 안 되고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1시간 넘게 택시를 타고 드디어 아들이 보낸 주소로 향했지만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하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소에는 아파트 이름만 적혀 있었을 뿐 몇 동인지 적혀 있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 안에는 비슷한 모양의 건물이 여러 채 서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단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안 저는 경비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비원도 방문객 출입은 반드시 집주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집주인께 직접 전화를 해보세요. 동 확인은 저희가 임의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단지 앞을 배회하며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아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현아, 나 지금 아파트 단지 앞인데 몇 동인지 모르겠고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니?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출장 중이라 바로 도와드리기가 어렵네요. 집에 있는 아내가 전화를 안 받는다니. 어쩌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내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요. 결국 단지 앞을 배회하며 며느리에게 계속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마침내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무심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나 아파트 단지 앞이야. 그런데 몇 동인지 몰라서 경비실에서 막혀 있다. 그러자 며느리가 난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요즘 독감이 유행 중이라 집안에 외부인이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기가 아직 어려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독감이 유행이라니. 내가 손주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고? 결국 며느리에게 감정을 담아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여수에서 10시간 넘게 온 거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돼? 며느리는 여전히 피곤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독감이 심하게 유행하잖아요. 아기가 너무 어려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요.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순간 울컥한 감정이 올라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아이 키워본 사람이야. 그렇게까지 걱정될 거면 내가 집 안에서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라도 쓰면 되잖니. 이렇게 힘들게 온 시어머니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며느리는 살짝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쩌죠? 저도 아기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어머님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정말 내가 이 먼 길을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은 해봤니? 나 하루 종일 배, 기차, 버스, 택시를 갈아타면서 왔어. 그런데도 집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서 저도 조심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대신 근처 찜질방이나 호텔에서 하루 묵으시고 상황 좀 더 나아지면 다시 뵐게요. 그 말에 참았던 서운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여수를 떠날 때 무슨 마음이었을지 생각이라도 해봤니? 내가 그런 식으로 외면하면 내가 얼마나 서운하겠니? 이게 정말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냐? 그제야 며느리도 조금 감정을 드러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처음이라 많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아기 건강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란 말이니? 내가 나한테 생각해 본다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디로 가란 거야? 어머님,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간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멀리 여수에서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신호만 가고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출장이라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겹치는 건지 낯선 서울 한복판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단지 앞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잠시라도 쉴 수 있는 모텔이나 찜질방을 찾으려 했지만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밤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사람에게 근처 숙소를 물어봤지만 사람들이 바삐 걸음을 옮길 뿐 누구도 제대로 된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넓은 곳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내겐 손주를 보겠다는 설렘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서러울까? 휴대폰 배터리는 점점 닳아갔고 전화가 닿지 않는 며느리와 아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눈앞은 캄캄했고 낯선 곳에서의 막막함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벤치에 앉아
한참을 고민하다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겨우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또 무슨 일이세요? 얘야, 여기 아파트 단지 앞이야 갈 곳도 없고 내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있어서 지금은 집에 들어오시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 제가 근처 찜질방이나 호텔을 알아봐 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지친 마음으로 단지 앞 벤치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여수에서 올 땐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쁨뿐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길에서 막혀 있다니. 한겨울의 추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고 주변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는 잘 들어가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꾹 참았던 서러움이 밀려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동현아, 지금 단지 앞이야. 며느리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어머니를 집에 못 들어오게 했다고요?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출장 가기로 했던 일이었는데 어머니 오신다고 해서 일정을 조정했어요.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곧 도착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출장까지 미뤘다는 걸 왜 이제 말하니?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지금 최대한 빨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벤치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오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혼자 남겨지진 않겠지. 이윽고 아들의 차가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급히 내려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상황이 된 게 제 책임이에요. 지금 바로 집으로 들어가세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날의 긴 하루는 그렇게 겨우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이미 싸늘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거실에 서 있었고 아들은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며느리를 노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가 여수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해? 며느리는 움츠러들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서 아기가 걱정돼서 그랬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니를 집 앞에서 방치하고 찜질방으로 가라니 너 그게 예의야?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수에서 10시간 넘게 오신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너에게 가족은 무슨 의미냐고. 방하는 순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닥쳐. 아무리 아기가 걱정된다고 해도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건 말도 안 돼. 그때 현관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려 문을 열어보니 사돈 부부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안사돈은 현장의 분위기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딸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안사돈은 재빨리 며느리에게 다가가 그녀를 감쌌고 사돈 어른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위, 일단 진정하고 얘기해보세. 아들은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셨죠? 어머니가 이 먼 길을 오셨는데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사돈이 단호한 표정으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이랬니? 멀리서 오신 시어머니를 집 앞에서 내쫓았단 말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기가 아직 어려서 제가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아기 엄마로서 떳떳할 수 있겠니? 아무리 아기 건강이 걱정돼도 가족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안사돈의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걱정이 앞서다 보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제야 저는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나도 내가 아기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가족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을까? 사돈 어른은 딸을 일으켜 세우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딸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저희가 잘 단속하겠습니다. 사돈 어른이 아들을 향해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위, 이제 진정해. 화가 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대화를 해야지.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한 발 물러났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안사돈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여기서 잘못한 건 인정하지? 어머니께 제대로 사과드려. 이게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앞서서 잘못 판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너도 처음이니 실수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나도 손주가 걱정되는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가족이라면 서로에게 이런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야. 사돈 어른이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위, 이제 딸이 잘못을 인정했으니 이쯤에서 마무리하지. 이 문제는 우리 부부도 딸과 함께 더 생각하고 바로잡을 거야. 안사돈도 며느리를 다독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오늘 일은 정말 심각한 실수였다는 걸 잊지 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동을 조심하고 시어머님께 더 신경 써야 해. 분위기는 조금씩 진정되었고 사돈 부부와 함께 자리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돈 부부는 며느리를 대신해 거듭 사과하며 앞으로 더 잘 지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며느리와 단둘이 방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사돈 부부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딸을 더 잘 가르치고 지도했어야 했는데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네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지요. 저도 아이를 키우며 부족했던 순간이 많았으니까요. 다만 며느리가 오늘 일을 계기로 조금 더 성숙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부어 있었고 아들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도 내가 손주 걱정에 그랬다는 건 알아.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서로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자. 어머니로서 너를 미워하지는 않아. 아들도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더 챙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려와 줬으니 됐다. 앞으로는 며느리와 많이 대화해라. 안사돈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다들 마음을 가라앉히고 함께 식사라도 합시다. 오늘은 모두가 힘들었으니 내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내보자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차츰 분위기를 풀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식사 중에도 계속 저를 살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저는 그런 며느리의 노력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을 풀어갔습니다. 사돈어른도 웃으며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 애썼고 저와 사돈 부부는 앞으로 자주 소통하며 며느리에게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손주의 돌잔치가 끝나고 여수로 돌아갈 준비를 하려던 저는 아들의 권유로 일주일간 더 아들 집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번 기회에 며느리랑 시간을 좀 더 보내세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해할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 나도 손주도 더 보고 싶고 며느리하고 대화도 좀 해봐야겠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지내며 대화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가 사는 방식과 저의 가치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점점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여수에서 사는 것과 서울은 참 다르죠? 저도 어머님께서 저희를 보러 이렇게 오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깨달았어요. 나는 너희가 서울에서 살아가는 걸 보니 많이 배워가고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가끔 낯설게 느껴졌어요. 시골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이해하려 애써 주시는 게 느껴져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금 뭉클해졌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가끔 낯설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 그래도 이렇게 대화하니까 점점 알게 되더구나. 그리고 너의 가장 큰 장점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야. 아들도 이 대화에 끼어들며 웃었습니다. 엄마, 아내가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라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우리 가족 안에서 갈등을 만들기도 하지. 그래도 대화하면 풀 수 있지 않겠니?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앞으로는 어머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다. 나도 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배워가는 거야. 그 일주일은 서로를 이해하고 세대 차이를 좁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하는 일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며 여수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자주 물어봤습니다.
저도 며느리의 일상과 서울의 삶에 대해 물으며 우리가 얼마나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조금씩 제게 마음을 열었고 저 역시 며느리가 살아온 환경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수로 돌아가는 날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많은 걸 느끼고 배웠어요. 제가 어머님께 많이 부족했구나 싶어요. 앞으로 어머님께 실망드리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겠지. 앞으로는 서로를 더 이해하며 잘 지내보자. 손주를 꼭 안아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우리 가족의 미래라니?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노력해야겠다. 여수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처음 서울로 올라가던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갈등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수로 돌아오고 나서더라 저는 며느리에게 받은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가족 사진을 보내주며 제게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오늘 처음으로 걸음마를 뗐어요. 다음에 여수 내려가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점차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완벽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요. 하지만 대화와 이해를 통해 차이를 좁히고 서로를 배려하면 그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